거경 이훈, 여기에 보면 삼풍 10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풍 10건. 그러면은 이게 세 가지의 나쁜 풍, 바람풍자니까 세 가지의 나쁜 풍습.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 글을 지을 때도 이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가 아주 아기가 딱딱 맞게 그렇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허물, 10가지 나쁜 버릇인데 이게 삼풍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다 보면 세 가지 나쁜 풍습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 삼풍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무풍이라고 합니다. 이 무는 우리가 흔히 그 무속할 때 그 무자입니다. 무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음란하다 할 때의 음풍이 있고 세 번째는 어지럽다고 하는 난풍이 있습니다. 이거를 10가지의 나쁜 버릇이 있으면 이 세 가지 풍을 낳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풍은 물론이고 이것을 구성하는 10가지 허물 10건 중에 단 하나라도 있게 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같으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 될 것이고 특히 이것이 중국에서는 황제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이리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별게 아닙니다. 이 무풍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궁중에서 춤을 추고 집에서 취해서 노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무하는 관청에서 대통령 같으면 관저에서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춤추고 술 취하고 노래하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통령이 물난리가 났는데 영화 이야기를 하고 여당 대표가 1시간인가 주저리 노랫가락을 가지고 흥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무풍 정도는 그냥 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음풍입니다. 감히 재화와 여색에 빠지고 유람과 그리고 여기서는 사냥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좋아하는 놀이 아니면 돈벌이 다른 것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하면 그게 음풍이고 나라가 망한다. 재화에 탐닉한다.
이거는 이유권도 충족한 것 같습니다. 여색에 빠졌다. 뭐 그거야 그 남의 여자에게 빠졌다 할 때만이 아니고 자기 여자한테 빠져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양귀비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람, 우리 대통령들이 벌써 몇 대에 걸쳐서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세계 유람을 하고 다녔다. 변명이야 하지만 국민은 유람이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음풍, 나라가 망한다. 세 번째 난풍입니다. 감히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충직한 말은 듣지 않고 나이 많고 덕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고집세고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자, 이것이 삼풍 10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만 나쁜가? 그런데 서경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거든 이 옆에 있는 신하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신하가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묵형에 멍묵자를 써서 묵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부하내동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충실히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하는 그 신하들 형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풍 10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삼풍 10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갖추고 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귀비 이야기를 했는데 양귀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로 합시다. 당나라 때 현종은 처음에는 일종의 개혁군주다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살펴보면 그의 치세에 반란이 그치지 않고 기근,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당나라 백성들은 바로 저 인물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게 다름 아닌 양귀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당나라를 기울게 당나라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양귀비다. 또 양귀비가 그 외모가 출중했다고 하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녀다. 이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보면은 745년 참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에게 귀비라는 자귀를 줍니다. 이게 당시 당나라에서는 최고 직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치스러운 인간이었다고 하죠.
뭐 자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할 것은 없겠죠. 현종은 양귀비하고 어우러져서 참 한 세상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맨날 마시고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이렇게 즐기는 동안 이제 나라가 망해 간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 양귀비의 그 집안 사람들, 양귀비가 이 양씨가 뭐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국정농단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데 또 들러붙는 이런 사람들이 이 가족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당현종은 양귀비하고 있는 게 마냥 좋아서 그 국정을 아예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참 놀랍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양귀비는 이름이 양옥환이라고 합니다. 옥환. 그런데 양태진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양옥환은 본명이고, 양태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잠시 도교사원의 여자 도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사의 명칭이 태진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양태진으로 기록된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째서 도사까지 됐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사연이 있죠. 양귀비는 일단 당현종의 며느리였습니다. 현종의 아들, 이름이 이모, 이 13번째 황자 이모하고 16살 때 혼인을 했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당현종이 이 양옥환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도교사원의 도사로 출가를,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승려가 되게 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도교사원에 이 양태진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도사로 일단 보내고, 그래 이혼을 하고 아들이, 그 다음에 왕궁 내에 도교사원을 하나 짓습니다. 참 보면 나쁜 머리는 잘 돌아가죠. 왕궁 안에 태진궁이라는 그 도교사원을 지어서 양태진을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도사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이때가 양옥환이 22살, 그리고 당현종 이윤기는 57살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꽤 지났죠. 양옥환이 27살이 될 때 귀비가 됩니다. 이렇게 양귀비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나라는 그럼 어떻게 망하느냐. 현종이 양귀비를 위해서 양귀비만으로 흡족한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는가. 황제가 그래도 공무원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양귀비가 온천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온천궁궐, 그러면 거기는 일하는 데라기보다는 쉬러 가는 데겠죠. 이 화천궁이라고 하는 궁궐로 조정을 아예 옮겨버립니다. 거기에서 온천장에서 국정에 임했다. 양귀비의 옷을 만드는 데 복무하는 그런 신하들이 무려 700명이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양귀비가 예쁘다 보니까 이미 세상 떠난 양귀비의 부모에게 시호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국공이 되고 어머니는 양국부인이 되고, 양귀비에게는 언니가 셋이 있었다고 하죠. 이들도 이 지아비 붙자 부인을 붙이는 이 부인의 봉합니다. 부인이라는 직함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언니 한국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그 언니 3명에게 매년 지금 돈으로 5억 원씩을 후원을 하고, 그리고 왕실에 드나들고 이런 대우를 받았고, 양국충은 들어봤죠? 양국충이 친척 오빠, 양귀비의 오빠인데 이 사람이 재상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양귀비 집안의 많은 그 친척들이 다 소위 출세를 한 것이죠. 고관대작으로 발탁이 되고, 그래 양귀비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혼사를 하려고 줄을 잇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의 언니들, 이 양씨 일족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뺏고 또 자리를 주고 돈을 받는 매관매직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종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현종은 양귀비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국정을 살피지 않은 것이죠. 아예 출근도 안 하고 꼭 누구 같죠. 해가 중천에 떠도 출근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나라의 황제가 양귀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물을 주는 것은 국가의 돈을 낭비했다, 이렇게만 볼 텐데 권력까지 넘겨줬다, 뭐 V1, V2 하는 그런 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환관들이, 양귀비 옆에 붙어 있는 환관들, 그리고 외척, 이 사람들이 독재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꼭 독재까지 한다는 게 참 문제가 되겠죠. 가혹한 정치를 하고 그랬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록산, 이 안록산이 이 사람들 출세를 위해서 양귀비에게 접근을 합니다. 의외로 안록산의 난 해서 우리는 반란을 기억하는데, 안록산은 원래 양귀비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귀비가 29일 때 40살인 안록산이 어머니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나라는 망해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양국충을 치겠다 하면서 난을 일으켰으니까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양귀비에게는 내리막길이죠. 피난 가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 섬서성 마회라는 지명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병사들이 피난 못 가겠다. 양귀비 죽이지 않으면 피난 못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멈춰 쓴 것이죠. 양옥환을 죽여라. 그래서 여기에서 양국충하고 이제 이 양귀비 언니들 이들을 처형하고 양옥환을 죽이라고 해서 결국 현종은 양귀비를 여기에서 죽이라고 승낙을 합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양귀비의 그 신체 사이즈가 나오죠. 키가 165cm고 체중은 대략 한 65kg 정도 됐다고 하고, 지금 중국에서 양귀비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죠. 관광지에 상당히 그 좀 우람하다고 할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합니다. 뭐 양귀비가 죽은 것은 그렇다 치는데 당나라 현종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방법이 없게 됐죠. 나라가 한번 기울면 그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국지색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양귀비의 이야기, 어리석은 왕이 나라를 무너뜨린 그런 역사적 사실, 이것을 가지고 806년 그 유명한 당나라의 백거이가 시를 짓죠. 시 제목이 긴장 한스러울 한 노래가, 그래서 장한가입니다. 긴 아쉬움이, 후회가 있는 노래, 이런 노래인데 거기에 이제 좀 띄엄띄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가 미색을 중하게 여겨서 경국지색을 찾는데 양씨 가문에 딸이 있어서 이제 막 장성했고 그 눈웃음 한 번에 온갖 교태가 나와서 6궁궐의 화장한 후궁들이 낯빛을 잃었다. 그리고 뭐 그 화려한 핑크핑크한 부용 휘장 안에서 봄 깊은 밤을 헤아리니 짧은 밤을 한탄하지만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다. 양귀비를 쫓는 왕은 조회를 돌보지 않았고 연회를 벌이느라고 한가할 틈이 없다. 봄이면 봄놀이 따라가고 밤이면 밤시중 독차지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양귀비 자매와 형제 모두가 봉토를 갖게 되니 광채가 그 가문에 나는구나. 비로소 천하의 부모들이 아들보다 딸 낳기를 중히 여겼네. 아주 그 시니컬한 그런 구절입니다. 느린 노래 오만한 춤이 비단결 그리고 피리에 맺히니
왕이 하루 종일 넋을 잃고 봐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반란이 나죠. 어양에서 북소리가 땅을 울리고 구중궁궐에 연기와 먼지가 솟아오르고 천대의 수레 1만 명의 기병이 서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도성문에서 서쪽으로 나와 겨우 100여리 6개 군이 움직이지 아니하니 어쩔 수 없이 눈썹 긴 미인도 군마 앞에서 죽어야만 했다. 마회역 언덕 아래 진흙더미 속에는 고운 얼굴은 보이지 않고 죽은 자리만 남았다. 이것이 장안가의 대강입니다.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편 양귀비처럼 국정에 충실해야 할 군왕을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러한 군왕의 자질이 없었던 것인지 생각하기 나름일 겁니다. 그 백거이하고 같은 시대에 당나라 문인 중에 원지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히 요즘 같으면 정치시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죠. 아주 시를 맛깔스럽게 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원지인이 쓴 시 중에 연창궁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시 한 편 읽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창궁궐 안에 꽉 차 있는 대나무 숲은 오래 비워서 숲이 다발로 묶은 듯하네. 얼마나 적막한지 눈앞에 보이는 듯 하죠. 또한 담장 위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바람에 붉은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네. 내 소시적 음식을 올리려고 들어갔었지. 이 연창궁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황제께서는 때마침 망설로에 계셨는데 양귀비와 함께 난간에 서 계셨다네. 누각에는 온통 진주와 비취로 장식을 해서 휘황찬란한 빛이 천지 사방을 비추었다. 다음해 10월에 동도 낙양이 함락되더니 임금 다니시던 길에 알록산이 지나가네. 연회용품을 바치라 하니 숨기지도 못하고 만백성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네. 지난해 황제의 사자가 대나무를 베었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 잠시 따라가 봤더니 잡목만 빽빽히 서 있고 연못엔 물이 없고 여우와 토끼가 천진스럽게 숲속에서 놀고 있었다. 권세를 희롱한 재상 이름은 나는 기억 못하지만 어렴풋이 양아무개, 이아무개라고 기억이 나네. 조정 정책이 뒤집어져 온 나라가 흔들리고 50년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시인이 당현종의 이런 잘못된 삶, 잘못된 선택 이런 것 때문에 연창궁이 폐허가 되고 이 황제가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서 나라가 반란도 전쟁이죠. 그 전쟁에 휩싸이고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게 됐다 하는 것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이렇게 시로써 남기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풍십건이라고 하는 것을 꽉 채운 우리나라, 그것을 책임지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과연 한 명도 없을까? 우리는 그런 신하도 없는 그런 나라의 운명을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 양귀비 죽고 나니 아무도 그 얼굴 따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치, 눈에 보이는 즐거움, 이것이 어떻게 나라를 기울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현명한 존재라면 현명하지 않은 자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시대의 순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